네, 매주 수요일에는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사정 살펴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너무 뉴스가 많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뉴스도 많고 입법도 많고 어제까지는 뭐 그 합당 뭐 네. 지금도 여진이 계속 있고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또 개헌 얘기도 또 그렇죠. 나오고 네. 지금 국회에서는 어제 한병도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하고 오늘은 장동혁 대표가 네. 또 교섭단체 연설을 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들 어떤 것들인지 나오는 대로 좀 속보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 그 김승원 의원님하고 함께 2차 종합특검 뭐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SNS를 통해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합법이다. 네, 라고 주장을 하고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미리 알고 대응했다. 부정선거와 함께 음모론으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윤 어게인. 그리고 또 전한계 씨를 찾아가가지고 애국 유튜버께 감사하다라면서 후원 계좌를 열었어요. 아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저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막장극으로 치닫는 네. 느낌인 거고 예. 사실은 국회에 사실은 그 특전사가 투입이 된 것이고 네. 그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부분을 담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드라마틱한 변질 과정들을 네. 보여준 사람이 아닌가 싶은 것이 네. 사실 계엄 이후에 대통령실 앞에서 뭐 눈물의 호소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분이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시선으로 보다가 그 이후에 이제 증언하는 과정들 중요한 자리에서 증언하는 과정들을 보니까 윤석열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아하니 계엄에 사실상 부역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들통이 난 것이고 네. 이런 과정이라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교체 이후에 파면이란 결정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네. 결국은 이제 강대강 극과 극으로 가가지고 뭔가 전환길 같은 사람과도 뭔가 만나가지고 코어를 하는 상황이 되고 네. 심지어는 문영배라는 헌법재판소 대행의 결정마저도 부인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헌법적인 위헌이라고 내린 결론마저도 뒤엎는 행태를 취함으로 해가지고 결국 내란 세력들이라는 사람들이 실상 내심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징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끔찍한 것 같아요. 어제 네. 공항 풍경 보셨죠? 전한계 씨 들어올 때 유튜버 카메라부터 먼저 켜고 혹시라도 경찰에 연행될까봐 수많은 대중들을 동원해서 윤어게인을 외치는 장면 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뭐 잡혀가길 바라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극적인 차라리? 모습을 연출하면서 어허. 또 그것을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한다는 것이 예.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그들 기준에서는 지지와 그리고 사실 경우에 따라서 슈퍼챗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런 극단적인 돈벌이 상황에서 수단으로, 예. 예, 활용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을 정치 비즈니스로 활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 그래서 관심을 주시면 안 되는데 또 점점 그렇게 큰 사람이 그러니까요. 되어버려가지고 언급을 예. 안 할 수도 없고 참 딜레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셨던 김현태 이제 전 단장 같은 경우에는 파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파면 이후에 더 흑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파면할 경우에는 군인연금의 수령을 절반만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연금을 여전히 받는다라고 하는 그렇죠. 것이 이 적절한가에 대한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아예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달래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본인 그것도 자체가 박탈할 네,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그 입법 과정을 통해서 그게 해소가 될 수 있을지 예. 그것까지 잘 모르겠지만은 예. 여하간 지금 너무 이제 극한적으로 예. 그 드라마틱한 변모를 보여주면서 본인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지키는 군인이었던 본령조차 잊은 게 아닌가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하기 국민에게 때문에 총구리를 겨눠놓고 그걸 이렇게 그러니까요. 적반하장격으로 나오는 것도 진짜 그렇게 하기 때문에 2월 19일 이후에 진짜 어떻게 말하려고. 그러니까 아까 김은지 기자 말씀하신 네. 대로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 대한 사실상의 법률적인 판단이라는 것도 2월 19일 마지막 종결 어미인 상황인데 네. 이제 와서 이렇게 뭔가 이제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에서 반발하고 나섰다는 자체가 시점적으로 좋지 못하고 결국은 예. 개인적인 파면 결정을 뭔가 이제 그에 대한 분노감으로 그 결과를 뒤엎기 위한 행태로서 극우 세력과의 맞손잡기를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아 제가 깜빡한 게 있어요. 아 가장 중요한 거. 광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혹시 광고 오늘 안 하나?
그게 아니었는데 저희 작가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간단하게 광고 소개하고 네. 바로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광고는 인터넷 비교원 광고입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죠?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고 또 사은품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에다가요 인터넷 가입하신 후에 쓰시던 폰 알뜰 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텔레비전으로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어차피 인터넷은 모든 회사가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선 혜택만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8억 원 이상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단 한 분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본인 가입 후 지인 추천하시면 최대 4만 원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드리는 이벤트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인터넷 비교원 기존 가입자 본인만 가능하고요.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1670-2571를 통해서 상담 받으시거나 더보기 링크 또는 네이버에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거울 보실 때마다 늘어가는 주름. 혹시 신경 쓰이십니까? 뭐 두 분 다 그럴 연세는 아니요, 아니셔가지고 예, 열심히 발라야 진짜? 됩니다. 열심히 예, 발라야 돼? 예, 아, 야 김은지 예 네. 두병 씨는 아닐 것 열심히 같은데 좀 아이, 발라야 아, 잠깐 이마 최고위 좀 발언 봤어요. 나와가지고 입어가지고 최고위 본다고. 발언. 죄송합니다. 정신을 끄고 예. 있었네요. 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오늘의 피부를 지키는 방법은 있습니다. 디어오늘 동키 크림을 소개하겠습니다. 동키 밀크로 만든 디어오늘만의 특허 성분이 노화 유발 물질을 최대 89%까지 억제해서 주름, 미백 기능성 인증도 받았습니다. 별점이요 약 4.9점이고요. 리뷰가 4,600개가 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황금 밀크라 불리는 동키 밀크를 국내 유일 직영 목장에서 착유해서 아낌없이 가득가득 담았습니다. 요즘 이 동키 크림이 한국에서만 핫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미국은 아마존, 일본은 큐텐, 라쿠텐 공식 입점을 했다고 하거든요. 해외 거주하시는 구독자분들도 이렇게 구입이 가능하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더보기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또는 동키 크림 문자 보내시고 3개 세트 52%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바르면 바로 광채가 느껴지는데 혹여 광채 없는데 라고 하시면 100% 환불 보장입니다. 오제이님께서 이런 사용 리뷰 올려주셨어요. 장윤선의 편의점 보고 두 번째 주문했습니다. 아침 저녁 바르고 있습니다. 동키크림 연락처 말씀드리겠습니다. 010-6380-4733 010-6380-4733 이 번호로 직접 전화하셔도 바로 구매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떻게 광채가 좀 납니까? 저 실제로 그때 선물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집에서 바르는데 네. 진짜 반짝반짝거려요. 그러네. 네, 방금 향도 좋아가지고 살짝 맡아봤어요. 네. 확실히 어떻게? 설 선물론 좋다. 설 선물. 네, 설이 또 아니 다가옵니다. 발랐을 때 부담이 없는 게 사실은 이제 끈적거림도 약간 덜하면서도 네. 보습 효과는 좋기 때문에 어허. 제가 오늘 깜빡 잊고 예. 바디로션을 안 바르고 어머. 왔는데 와우. 손등에 발라보니까 바로 이제 뽀송뽀송해져가지고 촉촉한 네. 느낌. 야, 우리 구경 네. 기자님의 손등이 뽀송뽀송, 예, 반짝반짝, 예, 요새 별처럼 빛납니다. 그리고 요새 손이 잘 찍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네, 되거든요. 조심해야 이게 손 관리가 얼마나 되었는지. 그렇죠. 예, 손톱 이런 거 잘 보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문자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거 바르세요. 그러니까 예, 동키크림 바르세요. 동키크림 그냥. 바르시기 예. 바랍니다. 자, 뭐 지금 방금 전에 최고위 발언하고 뭐 등등 속보가 좀 나왔다고 네네. 해서 그거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먼저 장동혁 대표 이야기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먼저 최고위 발언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이제 중앙위에서 1인 1표제가 가결이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이제 얼마나 의미 있는 한 발을 전진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바로 지금 합당 이슈로 사이가 좋지 않은 이현주 최고위원이 예. 물론 1인 1표 그리고 자기도 지지해 왔었고 당원 뜻을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60%가 아니라 제적으로
이렇게 카운팅을 하면 50%대 찬성이다. 그래서 이것을 또 너무 그렇게 환호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유시민 작가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했던 네. 그 발언이 있는데 조국 대표가 이제 대선 주자급으로 올라가려면 본류회가 된다는 네, 식의 뭐 발언을 하지 지류에 있어서는 안 않았습니까? 된다고 예, 얘기했죠. 그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 네. 합당에 대한 논쟁들이 오늘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사실 오늘 뭐 전당원 투표를 붙인다는 거였는데 제가 주말 아니 2주 정도 쭉 취재를 결론이 잘 안 나서 머리가 네. 지끈지끈 아팠고 큰 틀에서 보면은 뿌리가 같기 때문에 합당의 절차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여론이 심상치가 않은 맞아요. 것 같습니다. 네. 합당에 대해서는 반대가 상당히 그러니까 이 과정 예, 이 지금을 과정을 하면 절차. 지금 하면 안 네. 된다. 지금 하면 안 예, 된다. 그렇죠. 예, 네. 예, 과정과 절차의 부적절성이 굉장히 많이 표출이 되고 있고 이 상태로 이걸 추진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상당히 크게 날 것 같다. 그 말씀에 동의하는 바이고 사실은 1인 1표제 어제 이제 중앙위원회 결과가 주목이 됐던 것은 아마도 이제 합당과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가 네. 전당원 투표에 부의하겠다는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척도 혹은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었는데 해석은 저마다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치러진 12월 5일 중앙위 첫 투표 결과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이 이제 62.6%였고 찬성률은 72.7%였거든요. 네. 반면에 2달여 만에 치러진 2월 3일 치러진 2차 투표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은 87.3%, 네. 찬성률은 60.6%. 쉽게 얘기하면 투표율은 많이 올라갔는데 찬성률은 떨어진 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 기본적으로 찬성률이 떨어진 것과 무관하게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당심이라는 것이 어쨌든 간에 1인 1투표제의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후에 합당 문제 같은 경우에도 투표에 붙일 동력을 얻게 됐다고 설명을 하는 것이고 반면에 1인 1투표제에도 부정적이었던 지도부 일부 인사라든가 아니면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보면은 투표율이 높아졌는데 오히려 따져보면 찬성률 낮아졌기 때문에 반대 여론이 돌출한 점을 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대로 만약에 합당 문제를 전당원 투표에 붙이게 되더라도 이런 비등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실제로 정청래 대표라든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운영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재고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양쪽 다 해석의 근거가 존재하는 상황이어가지고 뭔가 한쪽 편을 들기가 어려운 그렇습니다. 평론하기도 상당히 까다롭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평론을 하면 할수록 구독자가 빠져요. 마법같이 보니까 지금 마법같이 네. 구독자가 빠지고 있다. 팩트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재적 의원이 590명이었고 515명이 참여했다라고 하고요. 찬성표가 312표 그리고 네. 반대표가 203표라고 합니다. 자, 아까 이제 그 본회의장에서 SNS 하지 말아라라고 네. 우리 그 구경 기자님이 팁을 좀 주셨는데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텔레그램방 대화 내용이 포착이 됐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공개 토론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고 그의 그 밑에 보니까 문재인 윤건영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 윤건영 의원은 적극 동의한다. 당내 갈등 양상이 너무 거칠어 보이고 지도부가 합리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더 이상 늦추긴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냥 뭐 이슈가 너무 그렇습니다. 길어지면 이 전당원 투표로 직행하기에는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아서 일단 최고위원들 지금도 계속 다투고 있는 거죠. 뭐 정청래 대표가 시각을 좀 구분해서 한 명 한 명씩 1대1로 다 만나서 설득을 한 걸로 보이지만 오히려 더 각자 입장은 그대로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대로거나 아니면 더 좀 진화하는 것 같고요. 예. 거기다가 이제 의원들까지도 이렇게 나서는 맞아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오늘 아침에만 하더라도 민주당 안에 다양한 의견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의견 그룹별로 의견을 또 모으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뭐 이를테면은 뭐 더미래, 더민- 뭐, 네. 뭐 더민제. 더민초, 예. 더민초, 더미래 뭐 여러 가지 예. 이제 이런 모임들이 있는데 초선은 초선대로 또 재선은 재선대로 선수별로 그리고 또 의견 그룹별로 이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가기 때문에 이 과정을 끝내지 않고는 전당원 투표로 갔다가는 오히려 큰일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통상적으로 이런 그 당내 현안이 도출했을 때는 네. 의원들이 모임을 통해 가지고 뭔가 대표나 지도부를 설득해서 퇴로를 열어주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그 형국이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너무나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뭔가 지도부의 퇴로를 마련해주기보다는 그룹별로 의견을 강화하는 형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 자체가 발생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의원들이 초장에 먼저 반발을
반발하고 크게 나왔다기보다는 일부 당원들이 절차에 의구심을 품으면서 당황 발생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토론회나 간담회를 연다고 한다면은 의원 그룹 얘기를 듣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아래로부터 나온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기 위해서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전국 지역을 순회하면서 토론회를 공개적으로 열어야 되는지 그런 정무 판단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오늘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개 간담회든 비공개 간담회든 뭐든 하겠다고 말을 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뭐 중앙위원들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당원들을 아우르고 달래고 뭔가 설득하는 과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명확한 그런 액션 플랜이라는 것들을 정청래 대표가 준비를 해서 조만간에 빠르게 이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에서 합당에 대한 의원들 토론 간담회 많은 제안이 오고 있어서 토론 전 과정을 생중계하는 게 맞다. 다만 그 과정을 꺼린다고 하니 의원들이 꺼린다고 하니 비공개를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어떤 것도 다 들어드리겠다. 네네. 마뜩지 않아요. 지금 정청래 대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좀 더 이제 솔직한 이야기를 해야지 수기가 될 텐데라는 게 의원들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이제 계속 개방형을 지향해 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튼 이게 너무 논의가 길어지면 굉장히 저희도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이렇게까지 벌써 2주가 지났어요. 해야 될 이슈인가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격분하고 서로 싸워야 될 이슈인지에 대해서 좀 의아하기 때문에 뭐가 됐든 좀 매조짓는 방향으로 갈 필요는 있다. 거기에 대한 리더십이 너무 좀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실은 그 내란 청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제가 어제 이제 정치부상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밖에 대통령께서 뭐 국무회의를 통해서 연일 새로운 이슈를 던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또 이제 트위터를 두 개나 더 올린 것 같던데. 그새 또 하나 올렸습니까? 한국일보 사설을 또 비판하는 내용인데 예. 세입자 낀 다주택자 어떻게 탈출하란 말인가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되지 왜 다주택자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라는 식의 좀 지적을 하는 SNS에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그 어쨌든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갑론을박이 필요한 토론이 필요한 의제들을 이제 부동산을 비롯해서 맞아요. 계속 올리고 있는데 당은 지금 이 합당 문제를 가지고 안드로메다적 상황이고 또 어제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한병도 의원이 던진 또 개헌 사실 덜 주목받았죠. 그렇죠. 국회의장도 이제 국민투표법부터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사실 면에서 좀 밀리고 있는 정치 면에서 하여튼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법안 개정도 되게 많이 남아 있고 또 민생 법안도 통과시켜야 되고 하는데 이 합당의 블랙홀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8개월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개혁의 동력을 얻어가지고 2년차, 3년차, 4년차를 준비해야 될 마당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이제 야당도 아니고 집권 여당의 내부에 어떻게 분란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다툼이 된다라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앞날을 위해서도 전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가지고 이렇게 지체하다시피 해서 예를 들면 지금 더군다나 6월 3일 지방선거라는 것은 4개월 목전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게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정확한 시간표를 제시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지금 보면은 지도부 같은 경우에도 방법은 제시를 했죠. 전당원 투표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오가는 와정인데 시간표도 제시를 해달라. 예를 들면은 2월 모일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겠다라는 식의 그런 시간표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요 무한정 늦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합당이라는 것이 사실은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달 정도의 정비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당을 전제로 한 투표라고 할지라도 그런 시간적 소요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민주당 지도부는 언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겠다라는 종식 선언을 해주는 것이 좋다. 그것들이 기본적으로 당원과 지지자 합당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조국혁신당을 배려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금 제일 황당한 데가 조국혁신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결자해지를 아니 결자해지를 조국 대표가 좀 해주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민주당 안에는. 그래서
아니 프로포즈는 민주당이 했는데 우리가 신장식- 파원선 신걸 신당식 의원이 그래서 김치 싸대기 맞은 어, 기분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썼던데 표현까지 하고 있죠. 사실 이제 이 논의의 중심에 조국혁신당이 전혀 들어오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고 네. 민주당 내분의 모습이다 보니까 네. 계속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 이제 그 김영진 의원이 CBS 박성태 뉴스쇼 나와가지고는 네. 3월 5일 전까지는 매듭 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긴 했어요. 아, 시간표를 네. 얘기했군요. 예, 네. 왜냐하면 공직자 사퇴 시한 90일 네. 전의 기준을 말을 어제 하던데 취재 편의점에서 한 예.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워딩 기사를 네. 못 봐가지고 네. 예, 그래서 결국 3월 아니라고 할 텐데 근데 그것도 너무 느린 게 아닌가 지금 이 과정이라고 그렇죠. 하는 게라는 예.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민주당은 사실 스스로 선언하기로는 당원 주권 정당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수가 싫다고 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데가 있더라도 이제는 그렇게 가기가 어려워진 그럴 것 정당이 같습니다. 됐다라는 예. 게 핵심인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겉으로는 당원 주권 정당이라고 하고 당원들의 그 의사를 받고 무시하면 안 된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정청래 대표는 당원 투표를 붙인다라는 건데 이 중앙위원들, 의원들 그리고 특히 이제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의견이 이제, 네. 예, 그 격앙된 상태에서 이거 요대로는 안 되겠다. 일단 무조건 중지해라.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비 후보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만 하더라도 2,000명의 이제 후보들이 있는데 네. 이 후보들이 이제 조국당이 들어오게 되면 뭐 또 다른 또 새로운 룰을 세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이제 예민해져 있다. 근데 이 부분을 충분히 수기하는 과정 없이 가서는 곤란하다라는 네.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제 이번 그 논쟁에 장점이 있다면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네. 과거엔 사실은 명사 중심으로 교조적인 태도를 취해가지고 뭔가 견인하는 느낌들이 예. 많았어요. 예를 들면 특정 이슈가 터지면 이런 표현이 좀 과할 수도 있지만은 특정 프로그램에서 특정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뭔가 대중들이 뭔가 찬반 문제가 갈릴 때는 확 쏠림이 있었는데 맞아요. 이번 이슈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네. 네.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이제 얘기했던 네. 이제 그런 분들을 언급을 하는 건데 네. 기본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뉴스공장이라든가 네. 유시민 작가가 사실은 과거에 어떻게 보면 정권 진영 안에서 네. 어려운 문제, 풀기 어려운 난제가 있을 예. 때 해법을 제시하면 많은 분들이 지지자들이 추종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맞아요. 확실히 달라진 분위기라는 것은 우리 그 방송을 보는 분들이 다양한 방송을 청취하시고 게다가 당원 주권 정당을 꾸리면서 정책적인 내용들을 이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건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맞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군가가 이쪽으로 갑시다, 어허. 저쪽으로 갑시다가 아니고 예. 어떤 희망을 받다고 한다면은 예. 우리 당원들의 의사라는 다중지성이 뭔가를 우리가 그렇죠. 더 존중을 해야 되는구나. 맞습니다. 이런 식의 그런 어떻게 보면 해결책 같은 걸 얻었다.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걸 통해서 배우는 점 분명히 있다. 아, 구경 이런 생각이 기자 들었습니다. 네. 엄청난 인사이트가 있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내 더 나은 걸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시절이 아니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좋은 방법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하지만 이걸로 가자라고 할 때 이제는 나도 다 듣고 판단했어. 그러니까 너의 한 표와 나의 한 표도 같고 나의 의견과 너의 의견이 같은데 왜 그래?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좀 전반적인 정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저는 이런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각자 자기 네. 개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개인 의견과 개인 판단을 드러내고 그렇죠. 그걸 네.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그 결론을 내야 되는 건데 누군가의 의견을 밀어붙여서 군사작전 하듯이 집행하는 것에는 모두가 반대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은 집단지성이 워낙 그 발현이 폭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120만인가요? 당원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는 결정은 수용이 안 되는 분위기다. 그러니까 편의점 얼마나 열린 공간입니까? 예를 들면은 뭐 강득구 최고위원도 나오고 황명선 최고위원도 나오고 또 이견을 김영진 가진 다른 김영진 분들도 의원. 나와가지고 예. 이렇게 오늘도 계속 하고 찬반을 있습니다. 다 소개해주고 박홍근 의원, 네. 우리 시청자들에게 판단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네. 꺽쇠 걸고 했어요. 찬성 반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약간 의견 조사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다 들어보면 각자 다 일리가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러게요. 예. 찬성하시는 분들은 찬성하시는 분들대로 오늘도 네. 박홍근 의원께서는 굉장히 이제 그 반대를, 반대를 네. 세게 하시는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잘 들어보고 본인의 판단에 그렇죠. 당원들, 근거해서 시청자들의 몫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시청자들께서 네. 잘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보고 희한한 방송이라고. 딸기는 뭡니까? 제가 수박은 봤어도 딸기는 또 처음 보는데 저희가 딸기 같은 방송인가요?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그 말씀드린 대로 장동혁 대표가 지금 그 10시 30분 지나고 있는데요. 필리버스터는 아니기 때문에 길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교섭단체 연설을. 중요한 것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 동의하십니까? 우선은 지지율에서 숫자로 평가를 한다면 네. 굉장히 다른 조사를 보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갤럽 기준으로 지금 계속 60%대를 유지하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예. 그런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장동혁 대표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장 대표도 실제로 이렇게 생각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연설이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것이지 예. 과연 저런 걸 믿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뿐만 아니라 이제 가장 이 정부에서 하나의 리스크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 한미 협상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쿠팡 사태가 우리 마찰에 내관됐다 이런 식의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과연 국익에 그 옳은 이야기냐라고 봤을 때는 뭐 물론 팩트를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네. 장동혁 대표도 대한민국의 정치인의 한 명으로서 한미 관세는 사실 여야의 문제가 아닌데 쿠팡 문제는 쿠팡 문제대로 한미 관세는 한미 관세대로 풀어야 되는데 이걸 연결시키는 이야기들이 오히려 미국 측 로비스트한테 빌미를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전반적으로 이제 그 서사의 흐름을 제가 이제 급하게 본 거긴 한데 이런 서사의 흐름입니다. 네. 일단 국제 정세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쉽게 얘기하면은 마두로 정권을 몰락시키는데 영향을 예. 일조를 하고 있고 이란을 상대로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간의 국제 정세를 보게 되면은 예. 기본적으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정부는 쉐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예.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정부의 상황이라는 것이 환율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부동산도 불안정하고 세금은 또 설탕세까지 매긴다고 한다 이런 논증을 하면서 예. 특검과 사법개혁의 문제 같은 것도 지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검찰 사법개혁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어가면서 심지어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전담재판부 같은 걸 두고 네. 인민법정이라는 표현을 소환을 하면서 강력하게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갑자기 피터 드러커가 나옵니다. 한번. 그래요? 피터 드러커가 한번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가냐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 추진하고 있는 행정통합이라는 것이 졸속이다. 네. 이런 의사를 이제 표명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정치개혁을 이래저래 추진할 테니까 도와달라는 말을 하면서 결혼은 또 엘빈 토플러로 끝나거든요. 사실은 이게 모르겠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라는 것을 굉장히 당의 훌륭한 자원들이 모여가지고 쓸 텐데 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실망스러운 논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보통 이런 연설문을 쓰면은 새로운 용례,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찾기 마련인데 네. 언제적 엘빈 토플러냐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약간 추억 소환. 엘빈 토플러한테 미래를 맡기기에는 지금 너무 시대가 많이 AI 지났습니다 시대에 지금. 예, 무슨 엘빈 토플러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오늘 다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영수회담을 맞아요. 네. 요청한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골든 타임이고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정쟁이 아니라 계속 정쟁 얘기하고 정쟁이 아니라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알리고 그럼 민생 법안부터 좀 통과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건 또 필리버스터로 막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네. 새로운 제안이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굉장히 전통적인 문법에서 보수 정당은 선거 연령 인하에 네. 굉장히 인색한 편이었고 오히려 그 진보 정당 뭐 상대적으로 이제 리버럴한 정당들이 선거 연령 인하를 주장해 왔었는데 네. 굉장히 이것이 좀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10대들의 그렇죠. 극우화에 예. 대한 걱정들이 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예. 지금 장동혁 대표가 우리 연령을 낮추는 것이 본인들 대차 대조표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근데 이거는 뭐 그 해봐야 알 것 예, 같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게 결단코 국민의힘에 유리할까? 네.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여하튼 자기들은 이제 자기들 새로운 주장을 했네요. 셈법, 예. 예, 계산법에 따라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게 제가 보냈던 청년기 때는 사실은 네. 진보적 의제나 담론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약간 지금 보수적인 색깔을 입혀가지고 뭐 새롭게 재해석되는 느낌이 들고 예를 들면 저도 2000년대 초반에 한창 주창했던 게 네. 비례대표제 3% 룰을 이제 없애야 된다. 아. 그러니까 이런 식의 주장을 저도 이제 사회운동 차원에서 정치개혁 중요한 아젠다로 생각을 했는데 그 근간에는
진보 정당이 원내 진출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의식이 좀 있었던 거였는데 지금 이제서야 헌법재판소에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바로잡히는 국면에 와 있는데 네. 실상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비례대표 득표율을 보게 되면은 네. 정광훈 정당이 네. 뭔가 원내에 진출할 수 있는 네. 교두부가 되는 제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선거 연령 하향 같은 경우에도 네. 2000년대 맞아요. 초반에 정말로 주구장창 진보 시민사회에서 부르짖었던 영역의 맞아요. 의제입니다. 예. 그런데 이 문제를 장동혁 대표가 들고 나왔다라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렇죠. 이 예. 문제는 사실은 과거에 보수 정치권에서 터부시했다는 의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창하는 배경에는 일정의 공학적인 계산이 있을 것이고 그거는 김민수 최고위원을 필두로 한 세력들이 보면은 맞습니다. 반중 정서를 자극해서 뭔가 청년층을 견인하고 있는 그런 달라진 정치 지형을 10분 반영한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네. 이게 60 넘으신 예를 들면 고령층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국민의힘 제안이 굉장히 색다르게 들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네. 이런 얘기도 했네요.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길 수 있도록 헌법 예. 개정, 특별법 개정, 청사 건설 등 제반 사항을 함께 검토하고 함께 추진해 나가자라는 네. 제안도 했어요. 충청 지역 의원이지 않으십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 네. 그것은 정략적으로 그러니까 여야가 대립할 이슈가 아니라 본인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추진하고 명분도 좋은 이슈라고 생각할 것 같다라는 네. 게 일감이고요. 예. 그러니까 정말 구교훈 기자의 이야기에 굉장히 좀 동의를 하는 게 그러니까 과거의 진보적인 아젠다가 현 시대까지 진보적인 아젠다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다른 시절을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국제 정세도 바뀌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값뿐만 아니라 뭐 AI 그리고는 뭐 이런 미디어 매체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지고는 과거의 아젠다를 그대로 진보적인 아젠다로 이해하는 태도들도 좀 우리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저도 최근에 10대 극우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 토끼풀 편집장인 문성호 씨라고 있거든요. 네. 문성호 군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제 고1로 올라가시니까 네. 계엄 당시에 이렇게 호해를 발휘했던 청소년 학생이신데 그분이 이제 패션 극우라는 단어가 10대들한테는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적어도 그 세대에서 뭔가 멋져 보이는 척하려면 패션 좌파라는 표현이 있었었는데 좌파도 아닌 게 좌파인 척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 이제는 그런 말을 쓰는 게 아니라 패션 극우나 패션 우파라는 표현을 쓴대요. 예, 예. 나 패션 우파인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오히려 10대의 기본값은 뭔가 좀 더 멋지고 힙한 것이 우파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앞으로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에 대한 감각, 정의 그리고 옳은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우리와 다를 수 있다. 이걸로 정치권들이 접근을 해야 된다. 네. 굉장히 좀 거기에 더해가지고 오늘 조선일보가 뭔가 좀 이렇게 장동혁 체제하고 맨날 엇박자가 나다가 네. 오늘은 결이 비슷하다는 생각도 드는 게 어떤 거냐면은 오늘 뭐 자세히 신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4050과 네. 쉽게 20대 자산 30대 격차. 자산 격차를 거론하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영포티라는 비화적인 조롱 섞인 용어와 함께 40, 50대는 지금 자산 축적기 20, 30대도 훨씬 더 우월하게 돼 있다라는 거고 그거는 부동산의 문제로 비유를 많이 했던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정서적인 자극 요인이 되는 것이겠죠. 물질적으로 우리 앞 세대들은 구축을 했지만 우리는 그런 기회가 없다. 취업문조차도 굉장히 바늘문이 돼 있다. 결국 그런 것들이 과거에 이제 유럽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극우적인 노선들과 맞물리면서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계기들이 그렇죠. 되거든요. 예. 그런 맥락하에서 국민의힘의 극우화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극우화 수단으로서 지금 보면은 10대들에게 투표권을 주자라는 논쟁점을 던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본적인 그 논리 구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앞서갔던 유럽의 극우화와 굉장히 닮아 있다는 정도의 진단을 네.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방비책이 민주 진영도 분명히 있어야 돼. 지금 보면은 그렇죠. 10대, 20대를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요. 맞아요. 이미 네. 주류 정당이 됐기 때문에 네. 어느 선거에서도 지지하는 정도의 표를 축적했다라는 착각과 오만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는데 결국은 10대들은 스스로에게 투표권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호의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발상 전환을 해서 네. 이 세대를 뭔가 설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수단 같은 것들을 강구하지 않게 되면은 언제 지금 이 그 정세가 뒤바뀌지 알 수가 없다. 그럼요. 네. 그렇게 그렇죠.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2016년 촛불혁명 당시에 그 부모님들 수만 1,710만 명의 시민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고 그때 당시 많은 그 초등학생들이 많았어요. 초등학생들이 더 엄마 아빠 손잡고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산 교육 현장이다. 이제 지역에서도 이 집회에 아이들을 데려와서 경험하게 하려고 데리고 왔다. 이제 이런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반면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뭐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폭력적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제 10대 청소년들의 극우화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고 제가 오늘 눈여겨서 본 기사는
그냥 쉬었음 청년이 그렇죠. 71만이에요. 네. 그리고 3년 사이에 9%포인트나 그래서 심각한 상승을 문제입니다. 했다는 거고 네. 대졸 이상이 절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진영에서도 이 청소년과 청년 대책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모두의 창업이라고 해서 뭐 옛날처럼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연공 서열에 따라서 이렇게 쭉 성장하는 구조는 이제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거나 로봇이거나 이렇게 그럼요. 경쟁하는 네. 구조. 그래서 뭐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이런 개념도 앞으로 사라지게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발상의 전환을 해서 네. 이 새로운 정책 대한 뭐 담론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 단어가 있더라고요. 전업자녀라는 말을 요새 그러니까, 붙인대요. 예. 홈 프로텍터. 전업자녀.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전업 뭐 전업 집에서. 주부 뭐 이런 이야기처럼 네. 전업자녀라는 표현을 쓰면서 본인을 약간 자조하는 밈처럼 쓴다라고 하던데 그것이 사회에 이미 하나의 현상이 되었다는 차원에서는 네. 사실 정치권에서 진짜 심각하게 좀 봐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극우화 방향으로 우리가 끌어가지 않고 사실 네. 우리가 그 어떤 나라보다 세계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민주당 같은 지금 이제 주류 정당 사실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해찬 전 총리 같은 분들이 네. 그 민주당의 그 어떤 주류화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요. 맨날 그 야권 얘기했죠. 연대만 하는 네.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네. 선거 여권 때만 안에서 되면 야권 연대, 네. 야권 통합 그다음에 맞아요. 그 네. 뭐 그런 이제 단어들이 되게 빅텐트 그러니까요. 뭐 이런 거 네. 되게 많이 그러니까 있었잖아요. 그게 비주류라는 단어의 그렇습니다. 다른 말인 건데 예.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이 되고 취임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주류 교체를 하고 싶다. 근데 정말 그것이 어느 순간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좀 뭐라고 할까요? 경계심과 텐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언제 또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진짜 좀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합당 얘기할 때가 아니다. 다시 돌아가면 지금은 합당보다는 현안 위주로 대응을 좀 해 주셔야 될 때다. 그리고 입법도 너무나 많이 이제 해야 돼. 뭐 오늘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의제들이 던져졌는데요. 뭐 그 얘기도 좀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원식 의장이 개헌에 배수진을 쳤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설 전에 국민투표법 개정해야 된다라는 거고 어제 한병도 대표는 네. 5.18 정신을 이제 헌법 전문에 실어야 된다. 그것만이라도 원 포인트로 개헌을 하자라는 제안이 나왔어요. 국민의힘은 근데 개헌의 포인트가 세종으로 가 있어요. 뭐 그것도 중요한 이슈이긴 한데 네. 개헌까지 갈 사안은 아니긴 아니다. 하죠. 네. 예, 가려면 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물론 뭐 헌법재판소가 또 이제 브레이크를 네. 걸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럴 분위기는 아닌 것 같긴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또 송원석 원내대표는 왜 지금 개헌 논의하느냐라고 이제 퉁박을 주었던데 과연 국민의힘이 의자를 받아서 추진할 역량이 되는가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개헌의 조건이라는 것이 사실은 음. 범여권의 표만으로는 안 되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거든요. 예를 네. 들면은 국회에서 이제 3분의 2 찬성을 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일부의 네. 동의가 필수적인 상황이고 지금 사실은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문제는 이게 당위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2024년 12월 3일 정말로 말도 안 되는 80년대의 추억도 아니고 군사정권과 시절과 비슷한 내란의 추억을 경험했기 때문에 네. 그런 정신적인 측면에서 뭔가 좀 내란을 배척시할 수 있고 계엄의 문화 같은 것들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5.18 정신을 뭔가 계승해서 우리 국민에게 보편적인 정서화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국민은 없어 보이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 데다가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신군부의 내란이 사실은 결과물이 5.18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적인 차원에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반발적 요소가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결국은 이 부분에서도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정치라는 영역이 설득의 영역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마지막으로 발휘할 정치력이라는 것도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은 물론 이제 그 야당이 잘못한 부분들이 많기는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동의 구조 자체가 야당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원식 의장이 정말로 개헌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네.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그 변수들을 관리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본인의 미래의 정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우원식 의장 자체가 강력한 의지만큼 또 시험대에 올라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은지 기자님? 200석을 그런데 확보한다는 게 결국 여야의 그렇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의 야당이 예. 그러니까 무언가
사실 본인들이 올린 법안조차도 필리버스터하고 있는 분들이셔서 그렇죠. 이 아젠다에 있어가지고는 어떤 걸 양보해서 받아낼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원식 의장의 정치력이 진짜 좀 빛을 발해야 될 것 같은데 쉬운 환경은 아니어 보인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1월 달에 개헌 특위를 구성을 하고 2월에 특위 출범을 통해서 3월에는 국민투표법을 바꾸자. 네. 그래야 최소한의 개헌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라는 판단 속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국힘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이게 그렇죠. 제일의 네. 관건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의힘이 연일 지금 뭐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이후에. 예, 제명 처리 이후에 굉장한 혼란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재신임 투표를 하자 말자 계속 얘기가 나와요. 이미자 의원이 그렇다면 나는 재경위원장직을 걸겠다. 당신들은 뭘 걸 거냐라고 하나씩 이제 거는 김민수 거예요? 거의 거는 걸 좋아해요. 뭘 계속 거는데 예전에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습니다. 예, 뭘 법무부 장관 걸겠냐고. 때 뭘 걸겠다고 예, 했었죠. 예, 그렇죠. 본인은 장관직을 걸겠다 뭐 이런 거였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조강한 그 최고위원하고 정성국 네. 의원 간 뭐 보면 뭐 손가락질하고 야인마 뭐 국회의원한테 어디다 대고 야인마야 뭐 이런 거 좀 막 이제 소란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장외까지 나와서 뭐 사퇴해라 뭐 이렇게까지 이제 비판 성명이 나오고 기자회견도 하고 하는 네. 것 같은데 이게 어디로 귀착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은 이제 너무 볼썽사나운 모습이죠. 그쵸. 국민들이 봤을 때도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공당의 진로를 정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의총장에서 그것도 예. 그게 사실은 공개 설전도 아니고 비공개로 이렇게 면박주듯식으로 이제 대화가 오갔다는 것 자체가 알려지면서 이게 사실은 안 그래도 한동훈 제명을 두고 분열상에 있는데 네. 또 의원과 원외 사이에 또 이제 단층선을 만들어 버리는 그렇죠. 묘한 갈등 구도라서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 당내 분란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지지자들이라도 달랠 수가 있는 건데 네. 집토끼 관리조차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네. 결국은 이 한동훈 문제라는 것이 계속 여진으로 남아서 지방선거 때까지도 장동혁 지도부의 결심과는 다르게 괴롭힐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한동훈을 내보내면 그 변수가 끝나서 장동혁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젠다를 가지고 우리 후보를 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 한동훈 변수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지워지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 의총장의 네. 반발 섞인 모습을 통해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네. 과거의 친한계라는 것은 사실 얌전하고 전문직 중심하고 뭔가 소음이 적었는데 네. 이번에 정성국 의원의 태도를 보면서 네. 친한계도 달라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뭔가 투쟁심을 발휘하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선거 때 결국은 지방선거의 후보를 공천하는 분기점마다 네. 그리고 지역위원회에 대한 당무 감사 결과가 아직 발표가 안 돼 있는데 당무 감사 결과를 통해서 친한계에 대한 뭔가 폭력적인 모습이 노출될 때마다 네. 이런 식의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그럼 사실상 선거를 온전하게 장동혁 정신으로 칠 수가 있겠는가라는 게다가 이런 판국의 전환기는 또 지분을 요구하고 나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 입장에서는 정말로 여기저기로도 우군이 존재하지 않은 굉장히 고립적인 상황에 점점 치닫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한길 씨가 100일 넘게 해외를 전전하다가 왜 이 시점에 들어왔을까? 저는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오자마자 다양하게 첫 일성이 이준석 답해봐. 장동혁에 대해서도 예. 얘기했습니다. 뭐 이렇게 그 손절하는 순간 우리는 뭐 이를테면 퇴진 투쟁 이런 거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참 진짜 예. 국민의힘 사면 초과입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어디까지 가느냐에 좀 답답한 모습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보니까 그제죠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단계 사건을 수사 의뢰할 수도 있다는 취지 맞아요. 이야기를 꺼냈어요. 예. 저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8일에 토크 콘서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여파를 살펴보면서 나한테 이 정도 카드는 있다라고 다시금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한 전 대표는 8일에 토크 콘서트를 하고 예. 그 상황을 좀 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좀 넓혀가지고는 본인의 팬덤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예. 해서 토크형 장외 투쟁입니까? 지지자와의 만남이 콘서트형 장외 투쟁 새로 네. 나온 컨셉이네요.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말씀처럼 잦아들지 않는 국면에서 내가 이 정도는 더 가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형사 수사 의뢰할 처벌을 수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오늘 한국일보에서는 지도부 관계자를 인터뷰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멘트가 나왔더라고요.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라면 당 서버 제공에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지만 당이 직접 수사를 의뢰한다면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 것. 당 논란 이러한
논란의 핵심은 여론 조작인 만큼 빨리 이 문제를 끊어놔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정말 수사를 그러니까 일부를 떼가지고 당 서버로 보여줄 수도 있을 정도의 모습들을 하고 있어가지고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면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까지도 보여야 될 텐데 네. 이게 어디까지 우리는 제명이 끝일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끝이 아니고 예. 이제 이 라운드가 다시 시작됐다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감옥에 넣을 결심입니까? 설마 뭐 이걸로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여튼 한동훈 전 대표는 검사로 평생 살았었고 정치권에 와서 이제 굉장히 험한 모습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네. 포토라인에 선다는 건 생상도 못했을 일일 텐데 네. 이거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아직 뭐 벌어진 일은 아니긴 하지만 세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 정도까지 발언을 한 걸 봐서는 네. 이런 카드를 쥐고 있다는 거를 네. 슬그머니 보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중하고 하지 마 이런 시그널일까요? 아니면은 끝내 포토라인에 세울 결심을 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양태를 보면은 포토라인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정당 자체가 공당의 대표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수사를 운운했다라고 이제 그쵸. 알려졌다는 것 자체가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의사를 표시를 네. 명확하게 어. 의원들을 상대로 예. 지지 상대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전개 모두상으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고소와 이제 피소의 관계라는 것은 수사적인 해법을 요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당사자를 불러서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경찰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형국일 수가 있다. 다만 기본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번에 특검 조사에서도 보여줬지만 웬만한 참고인 신분으로는 나가지 안 않을 나가요. 것이다. 예. 기본적으로 명확하게 범죄 혐의가 특정이 돼야 되는데 그 개선상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어제 이제 이정주 네. 기자가 설명을 했던 건데 국민의힘이 서버를 제공할 용기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예. 그런 의사 표시를 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정주 기자의 진단이라는 것도 제가 남의 거니까 네. 라벨을 붙여줍니다. 이게 보면 되는 건데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주기 시작을 하면은 검경 학동수사본부가 수사하고 있는 당원 명부 조사에 대해서 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후에 국민의힘을 상대로 그렇죠. 여러 가지 네. 압수수색 국면에서 안 내줄 하등의 이유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명분을 포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그 김은지 기자의 관측대로 줄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합니다만은 국민의힘으로서 굉장히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측면이 있다. 그 정도로 한동훈이 싫은 거다. 만약에 진짜 준다면은 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동훈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타는 수가 있죠. 그렇지 판도라의 상자에 네. 오는 걸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후에 이제 경찰은 그 내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입건의 명분을 쌓고 예. 아마도 소환하는 수순을 예. 밟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더해서 또 하나 변수가 됐다고 예. 한다면은 지금 여야 양론 마찬가지인데 한동훈도 지금 잠실에서 토크 콘서트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김어준 그 공장장도 네. 전국적인 규모의 토크 투어. 콘서트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아무래도 지방선거 전에 이제 투어가 예정돼 있다 보니까 네. 그에 대한 해석도 분분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자리에 출몰한 정치인이 누구인지 예. 그 자리에 재석하는 예를 들면 출마자가 누구인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고 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잠실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본인의 그 매표력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전국화되면서 만약 선거 기간이 다닐 경우에는 국민의힘 선거 운동과 맞물리면서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죠. 그렇겠죠. 생각보다도 이 국면 자체가 선거 국면이 토크 콘서트 국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아. 들기도 가볍게 들긴 하는데 물론 전국의 공연장을 네. 또 취재를 다녀야 되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예.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가 다가올수록 다종다기한 방법으로 이제 정치권 안에 이제 갈등,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표출이 되는데 이번엔 또 특이하게 토크 콘서트로 네. 다양한 내용들이 좀 진짜 출몰할 수 시절이 있겠다. 바뀌고 있는 것 예. 같아요. 아, 굉장히 트렌드가 네. 많이 우리도 콘서트 다녀야 돼요. 지금 실내에서 할 때가 아니고 지금. 실내가 아니라 이제 우리도 밖으로 나가야겠는데 옛날에는 집회용이었잖아요. 집회. 아우, 그 예, 7만 9천 야외에서 원 너무 비싼데. 집회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런 일, 그 장충체육관 안에 네.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그냥 아주 나쁜 그 정치의 전형 그쵸. 같은 뭔가 거였는데, 동원된 동원된. 느낌인데 근데 요새는 또 그냥 자유롭게 광장이 아니라 네. 콘서트장으로. 이제 응원봉 사야 됩니까? 상당히 변화가 빠르게 좀 진척이 되는 것 같다. 또 다른 인사이트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방식의 이제 대중을 동원하면서 이제 세를 과시하게 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겠죠. 세를 과시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쪽에 국민의힘 정당이
또 굉장히 이제 그 쇠약한 모습이 될 수도 있잖아요. 대중동원역에서 비교를 하자면 그 AI와 알고리즘의 시절의 정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결과적으로는 딱 그 알고리즘에 맞는 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목소리 내는 것들이 예. 상대로 더 커 보이게 만드는 맞아요. 효과가 네.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확실히 이제 티켓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그런 걸 명징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인데, 네. 뭐 이 현실에 대해서는 참 적응은 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다양한 비평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싶기도 예. 하고요. 그 값이 되게 비싸다는 거잖아요. 알석이 79,000원이라고 와. 하더라고요. 한동훈 대표? 예, 물론 뭐 김어준 공장장 거는 제가 가격을 못 봤는데 네. 워낙 네. 뭐 보도가 한동훈 전 대표 쪽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알석 79,000원이라고 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새로운 시대에 맞게 또 새로운 취재 문법을 또 발굴해서 보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하튼 그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 그러니까 서로 뭘 걸고 네. 그렇죠? 수사로 귀결될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우발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그쵸. 있을 것 같아요. 그 경우에 따라서 그러면은 토크 콘서트만 전국적으로 하면서 그 출마는 안 하는 건가요? 한동훈 대표는? 그러니까 계속 그걸 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역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간을 아직까지. 보면서,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결단을 못한 것 같고요. 사실 아직 하기엔 좀 빠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인이라면, 그러니까 뒤를 보지 않고 돌진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조언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네. 아직 한동훈 전 대표는 결단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건 어떻게 봅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조정훈 위원장을 네.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사람 자체가 뭐 엄청난 변신을 거듭한 정치인인데 그 결국에는 그 친윤 사단의 부활. 결국에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영입 과정에서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윤어게인 재판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라는 결국은 거죠? 선거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게 인재 영입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주요한 포스트에서 상대 정당과 맞서가지고 우리 당의 색깔을 가장 잘 보여주면서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선발하는 게 인재 영입 위원장인 건데 네. 그런 중책을 조정훈 의원한테 맡겼다는 것 자체가 사실 상징적인 것 같고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도도 많이 됐지만은 고성국 씨가 운영하는 이제 방송에도 출연을 해가지고 네. 뭐 특별한 당원이다 이런 식의 특별 당원. 정말로 특별하게 모시겠다라는 의사를 표시를 많이 한 상황에서 네. 누가 보더라도 지금 고성국과 고성국 TV가 이번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판에서 네. 상당한 입김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조정훈이라는 사람이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영입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추천이 됐고 임명이 됐다는 것 자체가 장동혁 호의 그런 지방선거 색채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상당 부분의 변신을 기대하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큰 변신이란 건 존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정도가 생각이 들고 다만 아까 이제 16세 이상의 그런 선거권 주장하는 걸 보면서 이하. 이상. 제가 봤을 때는 세대적인 파격 죄송합니다. 세대적인 파격 공천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동혁 후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예. 아마도 이 대학생을 예. 뭐 20대 대학생의 그런 출마 같은 것들을 뭔가 독려하는 과정 속에서 네. 지자체 선거에 뭔가 이제 승부수를 던진다거나 예를 들면은 뭐 대학이 거점인 동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들을 그 캠퍼스를 파고드는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막 막연히 드네요. 보니까는 오늘 뭐 네. 인사이트 상관아. 예, 거의 뭐 엄청날 것 같은데 네, 예. 자유대학이 실제로 굉장히 네. 역할을 그렇죠. 많이 하고 있고 네. 거기에 대한 걱정들이 많습니다. 대학 학생회를 장악했다는 등 이런 보도도 일부 나온 바가 있는데 사실 이제 그분들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극단적인 그렇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예. 문제가 되는 분들이거든요. 예. 심지어는 윤석열 씨와 관련해 가지고는 뭐 단식까지 했던 학생들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분들을 만약에 장동혁 지도부가 눈여겨 본다라고 한다면 예. 그리고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 꽂아만 주면 되는 지역에다 넣어주는 식으로 해서 본인의 당세를 강화하는 방식이라면 네. 국민의힘은 사실 저기서 더 어떻게 오른쪽으로 갈 수 있을까 싶은데 더 극으로 가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걱정이네요. 극우가 만연해지면 공동체는 네. 파괴됩니다. 우리가 지금 트럼프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네. 사실은 대한민국 그 모든 그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통해서 극우는 없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귀착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점점 커지는 선거에 동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장동혁 대표의 전체 그 전문 들어온 거를 쭉 살펴보니까 그 대체로 경제 정책은 부자와 그
뭐라고 됩니까?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투표권만 이렇게 낮추겠다고 하는 것은 청소년과 청년들을 동원의 수단, 그러니까 예. 극우 정치의 동원의 수단으로만 쓰겠다는 네. 것이기 때문에 똑똑한 청년들이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갈 리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근데 듭니다. 저는 진짜 이제 캠퍼스에 달라진 분위기가 사실 저는 좀 이렇게 납득이 제 세대는 좀 안 되는 안 게 되죠. 예. 왜냐면 저희 때 이제 비운동권이라는 데가 예, 처음으로 이제 비권. 총학이 나왔어요. 예. 예전에는 운동권 중심으로 예. 총학생이 배출되다가 처음으로 나왔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지금 어디 가 있냐면 예. 민주당에 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진짜? 제가 누구라고 비권들이? 변명 안 드리고 알만한 분인데 비권 선거운동 뿌려가지고 열심히 운동해서 운동권을 뭔가 좀 이렇게 경쟁에 예, 승리했던 분들이 예. 정말 최초로 예. 뭐 이런 얘기가 붙었었는데 수식어가 예. 이런 분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보좌관 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현상에서 예. 지금 대학 학창 시절에 제가 직접 몸소 체험하지 않아가지고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예. 전반적인 그런 캠퍼스 내 분위기가 너무나 20년 사이에 확연하게 달라진 것 같아가지고 좀 이렇게 저는 체감을 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예. 근데 또 저는 또 뭐 긍정적으로 보면 또 달라질 수도 네. 있어요. 이제 네, 그런 그쵸, 분위기가 그쵸. 늘 이제 정반합에 따라서 특히 이게 또 부모 세대에 반대하는 것이 그렇죠. 또 자녀 세대의 맞아요. 어떤 그 네. 경향성이라고 하는 예. 게 있는데 근데 이걸 가볍게 여기기보다는 정말 소위 말하는 진지하게. 기성 세대들이 어떤 면에서 고치고 어떤 이야기들을 소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확 끌려갈 수 있겠다. 특히 그렇죠. 미래 네. 세대는 정말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그렇죠. 두려움이 예. 생기죠.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적극적인 정책과 토론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것을 개방형으로 해서 뭐 국무회의 그리고 또 저 뭐였죠 지난번에 업무 보고 뭐 이런 뭐또 한다는 것까지도 거죠. 네, 이번 지방선거 계속 앞두고. 그 공개를 하면서 음.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직접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직접 참여하도록 하면 또 저는 이런 기류는 또 언제든지 바뀔 수 그러니까요.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 업무 보고 나온 길에 이것 좀 여쭤볼게요. 공정위에 대해서 직격을 했습니다. 전속 고발권을 그거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아니면은 국민들한테 고발권을 줘라. 공정위가 너무 큰 권한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싼 설탕, 빵. 빵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요새. 저는 이런 민생과 관련된 디테일이 살아있는 내용을 대통령이 얘기할 때마다 와 너무 정말 그 무릎을 탁탁 치게 됩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생리대 문제도 네. 엄청 예. 났었거든요. 근데 쿠팡이 또 제일 먼저 나서가지고 99원짜리 PB 상품을 내놨던데 뭐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잖아요. 하여간 상술은 여하튼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에는 빵값이 좀 잡힐 수 있을까라는 기대가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저는 보니까 대통령이 확실히 실무를 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맞아요. 그 공정이 어느 정도 위상이냐면요. 기업들한테 이제 재계 저승사자 같은 그쵸. 존재죠. 왜냐하면 예. 사실 공정위 결정이라는 것이 사실상 1심 재판이나 다름없는 예. 기속성을 갖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전속 고발권이라는 거는 해당 그 의제에 대해서는 예. 공정위만이 할 수 있는 고발 여부, 사법 처리 여부를 초장에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건데 예. 이게 우리가 검찰이 힘이 세다 재계 그러잖아요. 검찰이라고 얘기하죠. 검찰에서도 예. 공정위를 옛날에 출입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예요.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검사나 수사관들도 아하. 공정위한테는 함부로 위세를 못 떨어요. 예. 근데 기업과 관련된 수사를 하려면은 예. 1차적인 관문이 국세청도 있지만 공정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큰 수사를 하려면 공정위 협조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도로 네. 검찰조차도 약간 관리하기 어려운 조직이 바로 공정위라는 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유착 관계를 봤냐면은 예. 공정위가 예. 너무나 커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위세가. 지금 대형 로펌에 예. 공정위 출신 정관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결국은 재계를 변호하고 기업을 변호하겠죠. 로비스트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들 검경 사건 이외에도 공정위 사건 중에 암장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두고 공정위가 워낙 권한도 강한데 예. 전속 고발권을 행사를 하다 보니까 예, 뭔가 덮어주고. 법 위에 있다라는 것을 대통령이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변호사들도 공정위한테 또 불만이야. 그 정관들이 그 역할을 다 하기 하니까.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고 실제로 예. 그분들이 퇴직 후에 굉장히 꽃길이 열립니다. 그런 정관 예우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알고 한 얘기라는 점에서 굉장히 기꺼이 받아들인 측면이 있고 네. 사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주병기 위원장이 혼난 것 같지만 주병기는 생각보다 많이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엄청나게 알고 진보적인 있기로는 교수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게 뭔가 좀 느끼기에는 뭔가 좀 이렇게 예. 호통치는 가운데 그런 분위기 연출된 것 같지만 예. 실제는 주병기가 앞으로 예. 칼질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예. 길을 열어줬다는 해석도 좀 가능하다고 어. 봅니다. 주병기다운 색채를 가지고 주병기는 예. 분명히
대통령이 예. 아마도 이런 정관예우의 관행이나 이런 것들을 예. 절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 사람일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변기의 머릿속을 너무나 대통령이 잘 알기 때문에 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좀 공정위를 바꿀 수 있는 개혁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다. 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공정위 파워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그럼요. 네. 것은 뭐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한낱 빵값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크게 권력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가지고 당황스럽네. 어떻게 보세요? 아, 예, 굉장히 동의하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주변기 위원장이 날아갈 수 있는 날개를 달아줬다라는 말로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주변기 위원장이야 위원장 하시고 가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공정이라고 하는 조직 입장에서는 전속 고발권이 폐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 받아들일 수 없는 그렇죠. 이슈거든요. 네. 그리고 오랫동안 검찰과 이거 가지고 싸워왔었던 전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조직을 보유하려면 너는 제대로 일해라 이 그렇죠. 이야기를 네. 주변기 위원장 앞에서 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야 구계영 기자도 완전 해박 볼매네요. 와. 이정주만 그런 줄 알았어요. 이정주랑 네. 다릅니다. 제가 지금. 아 구계영 기자님 뭐 엄지척 이렇게 올려주고 계십니다. 역시 저 취재 편의점 애청자분들은 보는 눈이 남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